2025년 12월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미래에서 온 보고서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뒤 2055년의 대한민국인데요. 통계청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위기 그리고 또 그 안에 숨겨진 기회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이 미래 보고서를 한번 해독해 보시죠. 당신의 생존 전략을 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30년 뒤. 이게 아주 먼 미래 같잖아요. 근데 국가 단위의 변화를 생각하면 사실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은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가 딱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가장 확률 높은 미래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청사진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부터 한번 펼쳐보죠. 역시 인구 문제인데요. 숫자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3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보다 한 700만 명이 줄어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거의 서울 인구의 3분의 2가 그냥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총 인구 감소도 물론 큰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그 구성의 변화거든요. 2055년이 되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10명 중에 4명이요. 네, 지금의 딱 2배가 되는 거죠. 반면에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30% 이상 그냥 뚝 떨어지고요. 일할 사람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2배로 늘어난다. 이 불균형이 만들어낼 가장 극적인 결과가 그 자료에 딱 명시되어 있었죠. 바로 1대1 부양사회의 도래. 지금 2025년은 일하는 사람 4명이서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하는 구조인데 네, 4대1 정도 되죠. 2055년에는 일하는 사람 1명이 어르신 한 분을 거의 그대로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을 좀 더 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당신 월급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연금이랑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사회 전체가 현역 세대의 소득을 노인 세대로 이전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재편된다는 뜻이죠.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국가 재정에도 이건 엄청난 압박이 되겠네요. 당연히 국가 부채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료 보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현재 한 50%대에서 2055년에는 140%까지 치솟을 수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별다른 개혁이 없으면 그 시점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참 공교롭게 2055년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딱 그 해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때 가서 지금의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는 자기 소득의 30% 가까이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죠. 국가가 더 이상 당신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거대한 도전 과제라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어떤 위기든 그 이면에는 기회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바로 그 기회에 대한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암울한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자료는 2가지 확실한 미래의 답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거대한 노인 소비 시장의 탄생이죠.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산업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연 헬스케어라고 바이오 분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구의 40%가 노인이 되면 의료비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 지출이 되니까요. 단순히 아파서 병원 가는 그런 걸 넘어서는 개념이겠죠? 자료에서 특히 삶의 질을 강조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기술, 또 노화를 늦추는 항노화, 안티에이징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노화와 직결되는 치과 임플란트나 안과 백내장 수술, 이런 관련 의료인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시장이 될 겁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답은 역시 로봇과 AI가 되겠군요. 자료에 나온 효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인건비 아끼려고 로봇을 도입하지만 30년 뒤에는 일할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고 식당을 운영하고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공장의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식당 서빙 로봇, 물류 로봇,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을 돌봐주나 돌봄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세 번째 기회는 실버 산업인데 여기서도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미래의 노인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다르다고요? 네,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인데요. 과거와 달리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또 소비나 여가 활동에 적극적인 새로운 노인 세대를 말해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의식주 시장이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단순 요양원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랑 커뮤니티 활동이 결합된 그런 도심의 고급 시니어타운. 이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아주 흥미롭죠. 먹는 것도 달라지겠네요. 케어푸드라는 단어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아, 네. 쉽고 삼키기 편하면서도 영양하고 맛을 모두 잡은 고령 친화 식품을 말해요. 이미 일본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력이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거시적인 산업 지도를 그려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전략으로 초점을 옮겨보죠. 자료는 한결같이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전략으로 3층 연금을 완벽하게 쌓아올리는 걸 꼽고 있어요. 1층인 국민연금은 앞으로 받게 될 돈이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일 거다. 이렇게 좀 기대치를 낮추고요. 2층인 퇴직연금, 특히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핵심입니다. IRP 계좌. 이거 많은 분들이 그냥 퇴직금 받아두는 통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그냥 현금처럼 두시는데 사실 그 안에서 펀드나 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불릴 수 있거든요. 이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서 일하게 만들어라. 이런 조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3층, 개인연금을 통해서 스스로 사적인 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것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 한국인에게 집은 이게 단순한 자선 그 이상의 의미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언일까요? 인구가 줄면 정말 모든 부동산이 위험해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서울 핵심지 같은 곳의 가치는 유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료가 경고하는 건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인구 감소는 곧 부동산 수요 절벽으로 이어지고 특히 지방이나 인기가 없는 지역의 빈집 문제는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이건 유동성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거든요. 아,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위험, 그게 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매달 월세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나 채권 혹은 달러 같은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나가라. 이게 자료의 핵심 조언입니다. 마지막 조언은 평생 현역으로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였죠. 이건 좀 서글프게 들리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65세 은퇴, 이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 75세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 기술 혹은 제2의 직업을 갖추는 것. 그것이 어떤 연금보다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 될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인 셈이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특히 3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경우에 내 자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향후 3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한 2%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이 시나리오로 제시한 물가가 100% 상승, 즉 2배가 되는 건 연평균 한 2.3% 정도 오르면 충분히 가능한 아주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물가가 2배가 되면 내가 가진 돈의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은 정확히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현재 10억 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어보죠. 30년 뒤에 물가가 2배 오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르고 30년 뒤에도 명목상 가격이 10억 원 그대로인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10억 원이 찍혀 있지만 세상 모든 물건값이 2배가 됐으니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의 5억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토막, 마이너스 50% 손실이 난 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집값이 10% 하락해서 9억 원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아, 명목상 손실은 1억 원이지만 실질 가치는 현재 돈으로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실질 자산 손실률은 마이너스 55%로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계산이 물가 상승기에 현금이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실물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신이 언급한 플러스 고배당 ETF 같은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배당 수익률 자체가 예상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점이에요. 해당 ETF가 최근에 연 5에서 6% 수준의 배당을 주는데 이건 물가 상승률 2%를 빼고도 매년 3에서 4%의 실질 수익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배당만 받아도 이득이네요. 네,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배당만으로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두 번째는 주가 자체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보통 은행이나 통신사처럼 사업이 안정적이고요. 물가가 오르면 그 비용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 자체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복리의 마법이군요. 네, 받은 배당금을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다시 ETF를 사는 재투자를 했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즉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지르게 되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 가치를 지키고 또 불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 뒤 대한민국은 사람의 가장 귀한 자원이 되고 노인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될 거라는 점이 명확해졌네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면 그 파도 위에서 서핑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 그리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일 바이오 같은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국가라는 큰 배에 모든 걸 맡기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3층 연금과 금융자산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구명보트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 이게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경제와 투자의 관점에서 30년 뒤를 조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에서 과연 돈과 기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연대와 시스템을 발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